뉴스브리핑 그리고 친절한 외통수 미국의 대선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가운데 자퇴생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하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배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서 사고 운전자 이제 그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계속 급발진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네. 경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죠. 예. 그 사고 발생 23일 만에 청구했는데요.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오늘 시청역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68살 차모 씨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반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은 사고의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또 차 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차 씨는 지난 1일 밤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당시 저녁을 먹고 귀가하던 은행 직원 등 모두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중경상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서 차 씨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이 차 씨는 지속적으로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입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차 씨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이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며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회에서 오늘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재표결이 있었는데 그 전에 5월 달에도 한번 이제 부결됐었고 자동 폐기됐다가 이번에 또 올려갔는데 또 부결됐다 그 얘기죠? 네. 이 최상병 특검법 오늘 오후 국회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이 부결에 따라서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요. 최상병 특검법이 말씀하신 대로 폐기되기는 지난 5월 18일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제2요구권이 행사된 이 법안, 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제적위원 과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5표가 좀 부족했습니다. 오늘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은 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명과 출국 과정에 대한 의혹 등이 포함되는 등 기존보다 좀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향후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더욱 강화해서 재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이 특검법을 놓고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 그 방송장악사법이다.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방송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소식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사법 가운데 하나인 방통위법,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상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반대, 그렇죠? 국민의힘이 야당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여당이죠. 그렇죠, 야당이죠. 여야가 막 헷갈립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율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25년 만에 이게 좀 개편됐습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이제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 세법 개정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5개인 상속세의 과세 표준 구간을 4개로 줄이고 최고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됐고요.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상속 금액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내리고 10%의 최저 세율을 매기는 과세 표준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이 적용됐던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고요. 다자녀일수록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론됐던 종부세 개정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이대로 상속세법이 개정이 되면 내년에는 8만 3천 명이 모두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전자상가업체 팀원 위메프 사태는 그 대표가 뭐 환불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는 얘기죠? 네, 뉴스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목이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외교통일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대선이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듯합니다. 결국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 이제 사퇴했으니까 해리스 전 현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이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럼? 예, 지금으로선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대선 후보를 전격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급 부상을 했죠.
민주당이 다음 달 19일에 일리노이주 시카고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다음 달 1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를 먼저 선출하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거죠. 예. 현재까지는 민주당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도전하고 나선 경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안 나온다고 이미 그랬죠. 예. 그 바이든 사퇴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트럼프보다 인기가 많은 유일한 인사가 미셸 오바마였어요. 그래서 지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직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좀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부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적인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 미셸 오바마도 막판에 또 대선 출마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들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다들 이렇게 보고 낮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아직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뉴욕 포스트가 해리스로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소식통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성명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주 비행사 출신의 마크 켈리 연방 상원 의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성공적인 대통령을 지냈고 여전히 국민적인 사랑과 지지를 얻고 있는 당의 원로기 때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 해도 이 해리스 부통령의 초반 기세가 상당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네네. 그래서 양자 대결이 해리스와 트럼프로 굳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가장 타당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하루 만에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지지를 확보했고요. 이어서 후원금이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500억 원이 본물처럼 들어왔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지지율 하락도 원인이 있었지만은 선거 자금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바이든이 사퇴하자마자 이렇게 막대한 후원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좀 묘한 감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뭐 헐리우드 스타들 비욘세, 조지 클루니도 지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해리스에 대한 초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바이든 사퇴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하고 격차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렇죠. 바이든 사퇴 직후에 이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엊그제 여론조사 업체하고 공동으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해리스가 44%, 트럼프가 42% 오차범위 안에서의 박빙 구도로 나타났고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해리스의 상승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제 유세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겨냥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좌익인 부통령 좌파 미치광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사실 총탄 피습 이후에 화합 메시지를 냈다가 다시 특유의 막말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골프장에서도 이 해리스 부통령 얘기하면서 굉장히 막말하던데요. 네. 예. 해리스 부통령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처음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성 첫 흑인 검사 이런 얘기도 있고 과연 또 첫 여성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관심사군요. 예. 과연 해리스가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이 대세론을 제치고 트럼프를 제치고 미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첫 흑인 인도계 여성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 때 폐색이 짙었잖아요. 민주당에.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해볼만 해졌다 이런 기류가 형성이 됐고요. 백인 남성 대 흑인 여성 이렇게 각을 세울 수가 있게 된 거죠. 해리스 부통령은 아버지가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 아버지가 계시고 또 어머니가 인도 사람이어서 그렇죠. 인도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이 이름도 산스크리어트로 이 카멀라가 연꽃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리스 부통령 검사 출신이죠. 늘상 첫 번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첫 여성 흑인 검사장 또 캘리포니아 주의 첫 여성 법무장관 또 인도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에 연방 상원위원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55세 나이로 카멀라 해리스는 여성
흑인, 네. 인도계라는 3중의 유리천장을 깨고 부통령에 당선이 되죠. 이제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그것도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지, 지금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되겠죠. 예. 제가 찾아보니까 해리스에 대해서 또 호불호도 있는 게 뭐 웃음이 너무 예쁘다 이런 지적도 있고 어떻습니까? 잘 웃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잘 웃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또 카리스마가 없다. 또 이런 지적도 받고 있어요. 그 트럼프 후보가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는 진보색이 또 너무 지나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에서 존재감이 없어도 너무 없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근데 사실 미국의 부통령 자리는 존재감이 없어야 되는 자리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내 일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무능하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해리스 입장으로서는 돌파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해리스는 자신이 검사 출신인 만큼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걸 약점으로 파고들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성추문, 입막음, 뇌물 공여, 또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 문서 유출, 조지아주 대선 개입 의혹으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예. 이미 지난 5월에 성추문 입막음 뇌물 사건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해리스는 내가 검사 시절에 여성학대범과 사기꾼 등 온갖 종류의 범죄자를 상대했다. 트럼프 같은 유형을 잘 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막말 비슷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앞으로 해리스는 이제 트럼프가 중범죄자인 점을 내세워서 검사 대 중범죄자의 대립구도를 선거 전략으로 삼을 개연성이 커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가 사법 리스크가 꽤 있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대선과 뒤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경우는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선에는 영향이 없고요. 유죄가 확정이 됐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됐다. 그러면 옥중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죠. 그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진 권리가 있습니다. 사명권. 그래서 셀프 특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교도소가 아닌 백악관에 연금을 하는 방법도 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대통령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의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친절한 외통수 전영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요즘 자퇴를 하는 고등학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입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부를 출입하는 이호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학업을 중단하는 고교생에게 자퇴하는 학생인데 그건 저희 세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네. 근데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게 규모가? 예, 일단 뭐 팩트부터 좀 전해드리자면 예. 종로학원이 지난 22일에 2023년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 고교생 학업 중단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 근거는 이제 초중고 정보 공개 사이트가 학교 알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를 이제 그 공시한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한 겁니다. 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79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예. 여기서 학업 중단 즉 자퇴를 한 학생이 2% 그러니까 25,792명이 자퇴를 했습니다. 5년 새 최근 5년 새에 최고 자퇴자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100명에 2명이니까 50명 중 1명은 고등학생이 자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작년에 일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자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9,646명 가장 많이 자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고2, 고3 이렇게 순으로 자퇴자가 고등학생이 많았습니다. 고3은 좀 자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고2보다는 고1이 더 많군요. 훨씬 많습니다. 네네. 그 과거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립형 사립고 그거는 이제 그 전에는 없던 학교고 외고 그렇죠. 뭐 이런 학교들은 내신이 불리하니까 자퇴율이 높잖아요. 이번에도 좀 그런 경향이 그렇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자사고 자퇴율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외고와 국제고 우리가 특목고라고 명명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자퇴 증가폭이 아주 크게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같은 경우를 봤더니 작년에 17,240명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1년 전보다 한 11%가량 증가를 했고요. 반면에 자사고를 봤더니 11.8%, 12%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외고와 국제고를 봤더니 이 같은 기간에 무려 15.5% 학생들이 외고와 국제고등학교에서 자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퇴율이 높아진 이유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물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자퇴가 무조건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퇴를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아니고 부적응 학생도 있을 테고요. 뭐 이제 그 몸이 아파서 자퇴한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래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내신의 불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를 높이거나 아니면은 뭐 검정고시를 통해서 검정고시 점수로 내신 성적을 올리거나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학교 내에서 계속 있으면서 준비하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자퇴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일찌감치 검정고시를 봐서 일찌감치 수능을 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좀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뭐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검정고시 학생이 189명 합격을 했더라고요. 지난 2013년도 이후에 가장 많은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이 합격을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제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참고로. 근데 자사고 학생들은 저희 세대 때도 많았어요. 저도 이제 외고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네네. 그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이제 그 대학 이제 지금 교육의 트렌드 이게 이제 사회적 현상이 외국 국제고 학생들의 자퇴율이 높은 게 이제 의대 쏠림이나 또 이과 선호 현상이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교육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데 특히나 자사고나 외국 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내신 등급 따기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평준학 고등학교보다는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퇴 후에 일찌감치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고1 학생 자퇴율이 높다고 했는데 네네. 뭐 내신 비중이 뭐 다른가 보죠? 1, 2, 3학년이? 예, 이제 그 내신 그래서 등급을 그렇군요. 매기는 이제 확률이 그 등급이 있는데요. 역시 한번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전체 그 3학년까지 학교 내신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만 마치면은 수시에 지원 가능 대학이 결정이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 내신 성적으로서 학교에서 계속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수능 정시를 통해서 학교 밖에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신의 불리함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비교적 저학년 때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를 본 뒤에 수능을 보는 게 유리하다 이런 판단에서 고1 학생들이 많이 자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울과 지방을 비교하면은 서울 지역 학생들의 자퇴율이 높은가요? 맞습니다. 서울 이제 뭐 그 지역마다 물론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또 서울 자퇴율이 높은데 서울 중에서도 특히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사교육 특구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강남 3구 전체 3구가 전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에서 최고 높은 자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또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열기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고 또 학교 내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죠. 그래서 학교 내에서 내신 경쟁에서 밀리고 또 대학의 어떤 그 브랜드 상위권 대학 선호도는 높은 지역의 학생들일수록 더욱더 학교 내신 불리할 경우에 학교에서 빠져나오는 빠른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강남 지역 같은 경우 의대 가려고 자퇴하는 학생도 있을 많다는 얘기죠. 많이 있습니까? 예. 근데 검정고시는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연중 한 차례 보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검정고시가 연중 4월, 8월에 치러지는데요. 이게 1년에 2차례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검정고시가 치러지는 날로부터 검정고시는 2달 전에 고시라는 걸 합니다. 검정고시를 언제 보겠다는 고시를 하는데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 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월, 8월 달에 검정고시가 치러진다라고 하면 6월경에 검정고시 고시가 날 테고요. 그럼 적어도 6개월. 그 전해의 12월 정도 연말에는 그렇죠. 자퇴를 해야만 검정고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자퇴를 12월 정도에 하면 8월 달에 그거 2가 되는 8월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11월에 수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적당한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면 다시 또 고3 되는 해에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수능을 예. 2번이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검정고시라는 게 뭐 이렇게 자퇴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데 자기 원하는 데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게 도입되는 제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죠. 약간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네. 분석을 한다면 변질되고 있는데요. 검정고시가 사실 195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 취지는 좀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이유로 정규 교육에서 좀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예. 진학기회를 주게 도입된 이런 제도였는데 근데 최근에는 좀 불리한 내신을 좀 극복하기 위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서 좀 씁쓸한 자화상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우상 기자는 검정고시 출신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하이킥 이호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도권 술락은 오늘은 이번 주는 목요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대담이 있어서 하루 당겼습니다. 박관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내용을 혹시 준비했습니까? 오늘은 그 서울시의 유형문화유산 예. 서대문구 백년사 또 동대문구 청량사의 불화 탱화가 유형문화유산이 된다는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뭐 박관우 기자 아시겠지만 문화재청이란 거 없어요 이제 국가유산청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름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란 말 안 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문화유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유형무산이 아니죠. 예, 유형유산, 무형. 무형유산 예. 이렇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자, 복잡합니다, 우선 이거. 국가유산기본법이 있고요. 문화유산법 등의 규정입니다만은 유산의 종류 4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예. 국가유산 또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4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은 우리 역사의 그 전통 산물이고 또 문화의 고유성 또 결의의 정체성 국민 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7가지가 있습니다. 네. 건조물, 또 전적, 또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의 유형의 문화적 소산이고요. 그 소산이 역사적, 예술적, 또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또 이에 준하는 고고학, 고고 자료가 유형 문화유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유산. 무형은 이제 음악이라든지 무형 잘 안 보이는 거. 네. 쉽게 말해서. 예. 근데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유산이 있잖아요. 국가 지정 뭐 문화유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네. 각 시도가 지정하는 문화유산 이거는 네. 이제 시도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예, 시도 유산인데요. 잠시 뒤에 소개해드릴 그 문화유산 자료가 있습니다. 예. 문화유산 가운데 향토 문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시도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도 유산이 국가 유산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있죠? 그 지정 우선은 이제 문화재는 시도든 국가든 지정 예고 절차가 있습니다.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 30일이 예고 기간이고요. 그 지정 예고 기간 30일이 지나면은 해당 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또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서 국가유산위원회 또 시도별로 있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네. 거치게 돼 있습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국보, 예. 보물, 사적 또 무형문화재입니다마는 국가민속 그 민속문화유산 등을 지정하고 있고 시도에서는 유형문화유산 또 유형 그 문화유산 자료 등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이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쪽 반면에 아주 전문가들. 네, 자 이번에 보니까 이 서대문구 백년사 이거 우리가 백년사라는 사찰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가평에도 있고 뭐 어디도 많이 있는데 네,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 백년사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사 네. 이번에 뭐 문화유산 지정이 된 게 아니라 예고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 예고? 30일 뒤에 8월 네. 말이면은 정식 문화재로 될 텐데 문화유산이 될 텐데요. 그 태고정 종정 운경 스님이 주축하고 있는 예. 그 홍은동 그 백년사입니다. 예. 비로자납을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삼신 괴불도 또 괴불 상자 괴불괴가 서울시 유형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됐고요. 네. 그 괴불은 걸개자에다가 부처불자 써서 네. 법당 밖에서 대형 법회 또는 의식을 거행할 때 걸어놓는 탱화 또 괴불괴는 괴불을 걸어놓는 괴불을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아 괴불 보관하는 상자가 괴불괴라고 그러는군요. 그렇습니다. 서대문구 백년사의 괴불도가 근데 이제 분류한 걸 보니까 문화유산 자료가 아니라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시 설명을 들어보겠는데요. 서울시의 김양균 문화재 연구팀장입니다. 그 백년사는 이제 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고요. 거기에 이제
봉안돼 있는 비로자나 삼신 개불도가 이번에 이제 지정 예고가 됐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아주 전형적인 개불도 형식을 계승을 하고 있고요. 이 괴불을 이제 보관했던 개불 궤도 거의 온전한 상태로 잘 남아 있고 명문도 잘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어쨌든 서울시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앞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지정 예고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동대문구 제이동에 있는 청량사라는 사찰 있잖아요. 네. 이 청량리의 유래가 이 청량사에서 유래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 대웅전의 아미타불도 불화죠. 네. 불화가 이번에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 예고됐습니까? 네, 구체적인 위치를 보면은 경희대 카이스트 서울 캠퍼스 남쪽에 홍능공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남양주 이제 금곡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고종 황제의 황후 민씨 능묘가 있었던 홍능 알죠. 공원에 인접한 제기동의 청량사인데요. 대웅전에 모셔진 아미타불 회도, 신중도, 칠성도, 산신도 등 4점이 문화유산 자료에 지정 예고됐고요. 예. 본래 삼각산 기록을 보면은 산불각에 봉안했던 불화 탱화인데 예. 20세기 전반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승, 말하자면 승려 화백, 금어라고 하는데 금호? 춘담 성안 스님이 단독으로 일괄 조성했습니다. 4점 모두 화풍이 일관되고 단정하고 정제된 솜씨를 발휘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예. 춘담 스님의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불화의 특징을 개성하면서 당대의 고승인 박한영 스님 예. 증명으로 참석한 작품입니다. 아시다시피 박한영 스님은 광복 후에 초대 교정, 맞습니다. 종정이죠. 그리고 만해 한용 스님과 함께 일제시대 임재종의 전통을 지켜냈고요. 근대 불교 3대 강백 중에 한 분입니다. 예, 훌륭한 분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 화승, 금어, 그림을 그리는 스님, 춘담 성한 스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인지? 서울시 네. 기록 자료를 보면은 네. 춘담 스님 본래 성은 김씨였고 120여 년 전 1920년대에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불화를 제작했습니다. 현재 30여 점의 작품이 전해지고 있고요. 예. 1904년 뒤 24년에 충남 태안 흥왕사 치성왕 열애도 단독으로 제작했고 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를 제외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 지역에서 불화 불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탱화 내력을 적인 화기를 보면은 본래 청량사 탱화 4점은 말씀드린 대로 삼각산 산불각에 봉안된 것을 청량사로 이전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비구니 사찰의 형성과 운영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또 불화 제작에 경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 자료에 지정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선 시대에 중국어 학습서가 있는데요. 노궐대 신석 언해. 이것도 이제 유형문화유산을 지정 예고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노걸대 발음이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네. 고려 시대 때 중국인에 대한 경칭입니다. 책 이름으로도 쓰는데 역관 그러니까 통역관의 학습서, 통역관 수험 교재인데 늙을 노자 또 걸대 합성어입니다. 걸대는 경칭 그러니까 노가 경칭 접도고요. 걸대는 원래 거란족을 의미하는 이 음성으로 보면은 키타 또는 걸태, 걸대 등으로 불렀습니다만은 번역하자면은 중국 선생님 또는 중국 양반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중국어 교재 중에 노걸대와 쌍벽을 이루었던 한학교재. 박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통사는 통사는 통역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박통사는 박통역관 이런 말인데 중국에는 박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박씨성을 가졌던 조선 통사를 불리는 호칭이었는데 노걸대는 이제 그 조선의 통사, 조선 통역관의 성명을 모르는 그 중국인을 부르는 호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미스터 젠틀맨 이렇게 합니다. 구체적인 성함을 모를 경우는 뭐 그렇게 해서 호칭을 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술라곤 박관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날씨 오영애 캐스터입니다.
오늘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가량이 되겠고 소나기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강도로 쏟아질 수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전남과 경남권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또다시 예상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 산지에는 최고 400mm 이상, 전남과 경남권에 30에서 80, 지리산 부근 많은 곳은 150mm 이상, 그리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도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밤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